다음에는요, 윤석열 의원 화환에 불을 최근에 질렀죠. 이 불을 질렀는데 구속영장이 청구됐는데 기각이 됐습니다. 기각시킨 이유는 단순해요. 도망가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없다. 그래서 구속영장을 기각했는데 이 과거에도 말이죠. 이런 사례가 있고 또 분신 자살도 기도한 혐의가 있어요. 이런 걸 보면 설령 도망가거나 증거인멸 염려가 한다 하더라도 과거 이러한 이 행위를 보면 또 이 재범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엄벌에 쳐야 되는데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이 혹시라도 정치적인 판단이 더 앞선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가 듭니다. 그래서 물론 이 담당 재판부에서는 수집된 증거의 종도, 그 다음에 범행의 경위와 결과, 피의자가 잘못된 행위였음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고 있는 점,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한 점, 피의자의 연령 및 사회적 생활관계 등을 종합해서 판단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는요, 공수처장 후보 추천 효력 이거 없다, 잘못됐다. 그래서 이현 변호사, 즉 국민의힘 측에서 추천한 후보, 공수처장 후보자 선정 후보위원이었었죠. 우연이었었죠. 이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했는데 각하가 됐습니다. 각하라고 하는 것은 요건이 되기 때문에 수용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즉 기각당했어요. 그럼으로써 결국은 김진욱 내정자는 그대로 청문회를 거쳐서 임명되는 것이 확실시된다. 예. 그리고 주호영 원내대표가 지금 사면 문제가 정치권에 굉장히 큰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데요. 사면은 빠를수록 좋고 분리사면은 절대 안 된다. 이렇게 입장을 딱 밝혔습니다. 그리고 4월 7일 보궐선거에서 여권에 도움이 된다 하더라도 반대하지 않겠다. 저도 일찍이 그랬지 않습니까? 이 두 대통령의 사면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정치적인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하는 좁은 앵글에서 보면 안 된다. 큰 틀에서 전직 대통령이 그렇게 사면 탄핵까지 당할 사연도 없고, 그리고 이 다수 사건 얼마나 그동안 많이 많았습니까? 이거는 정치적인 재판이라고 밖에 볼 수 없는 이유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두 대통령의 사면은 이해관계에 따라서 달라서는 안 되고 무조건 받아내야 된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이미 드린 바 있는데 주호영 대표도 우연히 저하고 생각이 같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권이 노리는 야권의 분열을 노린다면 야권이 분열하지 않게 다양한 대응책을 만들고 선제적인 조치를 취하는 건 아니겠어요? 왜 바보같이 여권이 야권을 노린다고 해서 그거 무서워서 사면을 반대한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호영 원내대표가 한 대로 야권은 일사불란하게 두 전직 대통령의 조속한 사면을 촉구하고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거꾸로 여권이 정치적인 계산에 따라서 지금 분리사면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런 것은 용납하지 않겠다. 여권의 역풍이 불도록 우리도 정치 전국 운영을 전국에 이 바람잡이 역할을 하겠다. 이렇게 역공격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자, 이제는 조두순 얘기를 하겠습니다. 만기 출소해서 지금 살고 있는데요. 경기도 안산 주변 주민들 굉장히 불안을 느끼고 있는데 참 기가 막힌 일이 또 벌어지고 있어요. 기초생활수급자 이 지원을 신청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이미 부인은 이 기초생활수급자로 되어 있어서 이 시당국의 지원을 받고 있고, 이 남편인 조두순이도 곧 받을 계획인 것으로. 왜냐하면 조건에 다 충족한데요. 뭐 직업도 없고 돈벌이도 없고 뭐 등등. 그래서 받는다고 하는데, 자, 어쨌든 간에 그 안산 시민들 참 불안하기도 하고 굉장히 억울하기도 하다. 세금으로 흉악범 조두순까지 먹여 살려야 하느냐, 굉장히 지금 비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찰이야말로 호의도 해주고 집도 지켜주고 이제 생활비까지 챙겨줘야 하느냐, 흉악범 하나 돌보자고 내가 낸 세금이 이 정도까지 쓰인다는 것은 굉장히 불쾌하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안산시는 기초생활보장은 인도적 차원에서 시행하는 복지제도니까 교도소에서도 죄수가 아프면 병원에 보내지 않느냐, 조두순 가정도 그런 의미에서 살펴야 할 대상이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면서 여론을 좀 무마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액수가 어느 정도나 되는가 하고 보니까 말이죠. 지금 기준 2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는 최대 92만 6천원, 주거급여는 최대 26만 8천원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두순 부부의 총 자산은 현재 1,000만원 미만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 보증금이 500만원이고 월세가 30만원이라서 월세를 제때 내는 것도 굉장히 어렵다. 그리고 부인한테는 최대 22만 5천원짜리 주거급여를 지금까지 지원해 오고 있는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참 기가 막히네요. 이런 사람들 왜 풀어내요? 그냥 영창에 계속 가둬둬야지. 무기징역을 원래대로 했어야죠. 자, 그 다음에는 또 이 강용석 씨가 또 화제의 주인공이 또 되고 있어요. 이 정인이 살해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모는 구속되어 있고 양부는 불구속 기소된 상태로 지금 이제 재판을 받게 되는데, 그 이유는 부모가 둘 다 구속이 되면 이 정인이를 케어할 수 없어서 키울 수가 없어서 한 명만 구속됐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익명으로 처리됐습니다. 실명과 회사가. 그런데 강용석 씨가, 이 변호사가 정인이 양부의 실명을 공개해서 또 문제가 되고 있다. 그러면서 이렇게까지 빨리 해고될 줄은 몰랐다. 왜냐하면 방송사에 다니는 것 같아요. 방송에 다니고 있는데 이 방송사 이름을 전부 다 공개했다고 합니다. 저는 그래서 일단 공개는 안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공개를 하고 있는데, 그리고 해고도 됐는데 이렇게 빨리 해고될 줄도 모르고 놀랬다. 그러면서 실명과 방송사 이름을 전부 거명하고 조예명, 이 아버지, 그러니까 이 양부의 아버지와 장인이 목사로 재직하는 조예명까지도 거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조금 논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얘기를 여러분께 전해드렸습니다. 자, 이제는 무슨 얘기를 하느냐? 이것은요, 중앙일보의 최상현 논설위원이 간다. 여기에서 안철수가 참여하는 원샷 경선이 아니면 선거가 어렵다. 그래서 과거의 사례를 들고 있고요. 지금 현재 이 원샷 경선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야권 단일 후보를 만들기 위해서 김무성 전 대표가 뛰고 있죠. 마포 프로그램에서. 그래서 이 김무성 전 대표에 의하면 반드시 단일화를 해야만 된다. 그래서 지금부터 양쪽이 논의를 하고 그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방법으로서는 각 진영에서 후보를 뽑은 뒤에 결선 투표를 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각자 다 뛴 다음에 1차로 컷오프한 상태에서 4명이 결선 투표로 들어가는 방식도 있다. 그리고 안 대표가 국민의힘에 들어가는 방법도 있지만, 지금은 안철수 지지층하고 그 다음에 이 국민의힘 지지층이 겹치는 부분도 있고 안 겹치는 부분도 있어서 잘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입당해버리면 이 그런 지지층이 다 떠날 수도 있다. 그래서 중도 확장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생각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런 과정들은 결국 다음 대선 때 단일화를 만드는 기본 틀이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김무성 전 대표의 의견에 따르면 미스터트롯 성공 배경이 바로 공정 경쟁에서 시작됐다. 이것이 시대의 화두이기 때문에 반드시 공정 경쟁을 통한 원샷 경선이 이루어지면 야권 후보가 이기고, 안 이루어지면 진다. 그리고 중요한 변수는 앞으로 나경원 원내대표, 그 다음에 오세훈 전 시장,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나올 것인지, 그것이 변수고, 현재는 윤석열 블랙홀이 문제다. 이렇게 지금 언론에 인터뷰를 하고 나섰습니다. 그리고 또 약간 부정적인 여론인데요. 이 조선일보의 여론조사 전문 기자,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홍명림 기자가 있어요. 데이터 저널리즘 팀장도 하고 있는데, 이 조선일보의 여론엔 정치에서 야당이 서울 7연패 과연 끌을 수 있냐? 여기에서도 마찬가지 결론입니다. 지금같이 야당이 절박감이 없이 상승세에 취하면 또다시 패배의 늪에 빠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국민 다수의 정권교체 열망이 실현될지 여부는 야당에 달려있다. 그리고 승부의 핵심인 야권 단일화가 순조로울지도 미지수다. 신년 여론조사를 보면 안철수가 1등 나오고 있는데 3자 대결에서는 민주당이 승리할 확률이 상당히 높다. 그리고 지난 대선에서도 2위와 3위 둘 합한 것이 45.4인데 문재인 후보가 41.4, 이거보다 높았지 않았냐. 그래서 지지층이 없어서 진 것이 아니라 지지층을 한데 묶지 못해서 졌다. 이 얘기는 바로 중도층과 무당층은 여권이 깜짝 놀랄만한 이슈로 선거판에 뛰어들면 언제든지 마음이 바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안일하게 대응을 한다 보면 견제를 하겠다는 여론이 현재로서는 서울시의 경우 56%로 많지만은 이 무당층, 중도층이 67%, 무당층이 61%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아직도 이 정부 경제론에 쓸리고 있지만은 언제든지 여당이 팔을 뒤집을 수 있는 가능성에 유의해야 된다. 이런 취지로 지금 칼럼을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강찬호 이 논설위원, 중앙일보 논설위원이 최근에 안철수를 만난 것 같아요. 그래서 취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안철수 이 당 대표가 윤석열 총장을 지난 2016년도에 만났을 때 과연 어떤 느낌을 가졌는지 이런 거를 취재를 했어요. 이 취재 내용을 보면 결국은 그 당시에 2016년도에 비례대표로 영입하려고 만났다고 합니다. 2번으로. 왜냐하면
1번은 여자니까 2번이 남자고.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윤석열 총장이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영입하려고서 만났는데, 만나서 얘기해보니까 단호하더라. 나는 검사로서의 길을 가겠다. 소신이 굉장히 강해서 거기에 놀래가지고 그걸 높이 평가해서 더 이상 권고하지는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당선이 되면 윤석열하고 같이 정치할 생각 있느냐. 그러니까 본인은 시장으로 일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인정을 받아야 되고, 윤석열 총장은 7월에 임기가 끝나고 나면 끝날 때까지는 총장으로서의 역할을 잘하면 국민이 인정을 할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내리고 있고요. 문재인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는 문재인 대통령은 세상을 완전히 선과 악으로만 보고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은 선이고 밖에 있는 사람은 악이다. 그래서 안에 있는 사람은 개혁을 하려고 그러고 밖에 있는 사람은 개혁을 안 하려고 하는, 우리 편이 아니다라고 하는 양분법적 시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다. 따라서 지금 백적간두의 의제 있는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는 정권 교체밖에 답이 없다. 그래서 서울시장 선거에 뛰어들었고 간절함을 알아달라. 이렇게 강찬호 논설위원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요. 또 이 중앙일보입니다. 2초로의 퍼스펙티브인데, 여기에서 이 조국과 추미애 왜 다 제발 등만 찍었느냐, 왜 3전 3패를 했느냐, 그 숨겨진 비밀을 나름대로 분석하고 있는데요. 제가 보니까 굉장히 분석이, 이철호 기자의 분석에 저도 동의합니다. 왜 실패할 수밖에 없느냐면, 첫 번째는요, 이 민정수석실에서 판단을 잘못한 거예요. 민정실에서 윤석열 총장이 지금 추미애가 이길 거라고 대통령한테 보고해가지고 강한 질책을 받았다고 지금 알려져 있거든요. 그리고 왜 민정수석실 판단을 잘못했느냐, 이광철이가 주무관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광철은 민변 출신의 변호사일 뿐이지 판검사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이광철 주변에는 극소수의 이 민변 쪽 좌파 변호사와 좌파 판사, 검사 이런 분들밖에 없는데, 그 몇 명 안 되는 극소수의 좌파성 인사들한테 과잉하게 의징했다. 이것이 첫 번째 실패의 비밀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바로 사법적폐 청산의 역풍을 맞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법적폐를 하다 보니까 이런 행정법원은, 즉 행정기관의 그런 이 잘못된 정책에 관해서 심판을 해주기 때문에 굉장히 엘리트들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같으면 법원행정처, 그 다음에 대법원 재판연구관, 또 사법연수원 교수, 이러한 엘리트 판사들이 많이 갔는데, 사법적폐를 하다 보니까, 청산을 하다 보니까 이러한 유능한 판사들이 싹 다 빠지고요. 꼼꼼하게 판결을 열심히 잘하는 그런 판사들이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오로지 그야말로 법리만 보고 판단하는. 그러다 보니까 조미연, 그러다 보니까 이 홍진욱 판사, 이런 그야말로 이 대쪽 같은 판사들이 달라붙어서 판결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처분 같은 경우는 한쪽짜리밖에 판결을 안 내는데, 조미연 부장판사는 9쪽이나 내게 됐고, 그리고 이 홍순욱 부장판사는 24쪽이나 판결문을 만들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정경심 교수의 1심 판결문 무려 550쪽이나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꼼꼼하게 내릴 정도로 유능한 판사들이었다는 거예요. 원칙에만 강한 판사들. 그러니까 그냥 다 실패하게 됐다. 그래서 자업자득이다. 왜 사법적폐를 했느냐, 그 과업이다. 업보를 짊어지게 된 것이다. 그리고 또 세 번째 이유는요, 대등재판부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지금 청와대 정부 여권에 앉아있다. 그래서 대등재판부는 똑같은 부장판사 3명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견이 결국은 3분의 1씩 밖에 반영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였다 이거예요. 정경심 교수, 대등재판부. 그 다음에는 검찰, 특수부가 엘리트들이 모여있는 건데, 엘리트들이 모여있는 특수부 검사들을 우습게 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조국 같은 경우 정경심 재판부, 무려 이 변호사는 15명이 되는데 검사들은 7, 8명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 7, 8명의 숫자는 작지만 최고의 엘리트들이 모여 있어서 이거 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정경심 재판부는 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로는요, 이 사법부의 판결, 그야말로 재판인데 이거를 지나치게 정치적인 시각에서만 달려붙어서 보고 대응을 했다는 것이죠. 특히 그러다 보니까 조국이 과연 서울법대 형사법 교수와 도대체 맞는 사람이냐, 이런 비판까지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5가지의 이유로 해서 조국과 추미애는 3전 3패를 했다. 아주 이건 재미있는 분석입니다. 이런 분석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렸어요. 예, 이런 분석, 그리고 이 중요 이 언론사의 이 논설위원급 기자들이 이 사회 전문가들, 이 관련 당사자들 인터뷰에서 한 얘기들을 보면 전옥현의 안보 정론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제 방송을 보시면서 들은 분석과 이 전문가들이 직접 분석하고 또 이 인터뷰를 통해서 확보한 기사 내용을 보면 여러분들께서 전옥현의 안보 정론 보시는 그 시간이 결코 이 낭비된 시간은 아니었지 않았을까 하는